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15쪽을 보시면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 작년에 유치권 두 문제, 그 밑에 이제 저당권이라는 파트에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우리가 유치권부터 뭐라 부르냐면요, 담보물권이라 불러요. 항상 민법을 배울 때, 이 담보자가 들어가면, 채권 확보제도예요, 채권 확보. 내 돈을 받기 위해서 확보하는 제도를 우리가 담보제도라 부르는 거예요. 담보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담보제도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적 담보라 그러죠, 사실은. 너 연대 보증인 세워라. 보증인 세워라. 연대 채무자 세워라. 인적 담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필요 없고요. 물적 담보라는 게 있어요. 뭘 잡혀라. 부동산이건 동물을 잡혀라.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연대 보증인이 보증 채무자 인적 담보 시험 범위가 아니고, 물적 담보 제도만 시험 범위인데, 우리 민법에는 물적 담보에는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물건을 잡는 거죠. 하나는 지금 배우려는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느 물건을 잡는 거냐, 내 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증서 무엇이든 좋아요. 뭐든 다 유치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또 하나는 저당권이라는 담보제도가 있죠. 이 저당권이 모든 담보제도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담보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도가 저당권이에요. 물론 저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 부동산을 잡는 것이 바로 저당권인데, 또 저당권은 부동산도 잡을 수 있지만 권리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의외죠. 주는 부동산이지만 권리도 저당이 가능하다. 이제 배워보면 우리 민법에는 권리 중에는 이 저번에 배웠던 토지를 사용하는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이 전세권이에요. 이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는 저당을 잡힐 수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해서 전세권자가 내가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등기부등본 봐라. 내가 3억 원에 전세권 등기 내지 않았느냐. 그럼 전세기간이 끝나는 날 내가 3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너 1억만 빌려줘. 그럼 내가 이 전세권 3억에다가 저당 잡혀줄게. 그러면 그 전세권부 저당 설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돌려받을 전세금 중에서 1억 원은 내가 먼저 설정자 건물주한테 나에게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권리는 잡힐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지상권, 전세권. 그런데 다른 권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저당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딱 두 가지만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질권이라는 게 있죠. 질권. 우리가 질권 그러면 동산담보제도인데 뭘 생각하죠? 질권 그러면 전당포요. 전당포 가서 시계에 맡겨놓고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당을 맡기는 시계를 질물이라 불러요. 질물. 동산담보제도죠. 하여튼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거는요. 근데 보통 저당권이 보통은 세 문제 나오고요. 유치권이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근데 요즘 유치권 출제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럼 유치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게요. 먼저 법조문을 먼저 보세요. 우리 교재 15쪽에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자, 1항에 동그라미는 항상 항이라 부르는 거.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법조 유치권의 물건이 어떤 물건을 보는 거예요. 한자 한번 써볼게요. 물론 사실은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가 유치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유치한단 말이 뭐냐? 유치한단 말은 우리말로 풀면 이거예요. 채권자가, 돈 받고 채권자가 어느 물건을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요,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 내 돈 갚을 때까지는 네 물건 못 돌려줘. 유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갚을 때까지 네 물건 인도를 거절해서, 인도를 거절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돈 갚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데 유치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비를 줄 때까지는 세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코트 뭐 하나랑 양복 2벌 맡겼는데 드라이비가 3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저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세탁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물 주시죠. 그랬을 때 세탁소 아저씨가 저 유치합니다. 지금부터. 세탁물 찾아가려면 돈과 찾아가죠. 돈 갚을 때까지는 저 인도 거절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비 3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옷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돈 먼저 빨리 갚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줄 때까지는 카센터 아저씨는 자동차 인도를 거절하면서 나 수리비 줄 때까지는 니들한테 못 돌려줘. 그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내 돈 먼저 받는 거예요. 수리비 몇 푼 때문에 자동차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이 유치권이다. 그런데 유치권은 한두 가지 적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자, 유치권의 성질을 보면요. 유치권은 첫째,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법정이란 말의 반대말이 뭐냐?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약정이라는 건요. 쌍방의 합의. 채권자, 채무자, 돈 갚을 거 있는 채무자와 받을 채권자가 합의로 발생하는 합의라는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담보제도는 약정담보제도를 불러요. 근데 법정담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쌍방이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라는 게 뭐 자동.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제도가 바로 유치권이다. 그래서 지금 세탁소 싸움 났어요, 지금요. 그 세탁을 맡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세탁을 맡길 때부터 세탁비 줄 때까지는 나 세탁물 인도를 거절하면서 유치하겠다라고 말한 적 없지 않느냐. 카센터 아저씨한테 내 자동차 수리 맡길 때부터 수리비 줄 때까지는 자동차 인도를 거절하면 유치한다고 합의한 적 없지 않느냐. 합의하지 않아도 유치하기로 합시다라 말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 돈 갚을 때까지는 당연히 유치가 성립하는 거지 합의해야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걸 법정담보물권이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담보제도 이건 시험범위 아니니까요. 말고도 이 다음에 보면 양도담보다 민사특별법이에요. 또는 매도담보다 또는 담보가 등기다 이런 담보제도를 배워요. 이런 우리가 변칙담보라 부르는데 담보제도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 법정 담보물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약정이라는 거예요. 약정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채권 채무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 이건요. 합의하지 않아도 왜 인정하는 거냐. 이것이 유치권 인정한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공평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제도다. 그런데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하면서 심지어 내 돈 먼저 압박을 가는 건데 유치권은 아무거나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전 보면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렇게 들어가요.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 자체,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만 유치해야지. 그 물건과 내가 유치한 물건과 받을 돈과 연관성이 없는 채권 유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관할 생긴 채권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법령이 뭐라 보냐? 유치하려면 채권과 받을 돈과 목적 사이에 내가 유치한 목적 사이에 견연성이 있을 거라 불러. 견연성. 이게 한자 용어지만 법률 용어예요. 견연성 있는 채권만 유치할 수 있다. 이 견연성이 연관성의 뜻인데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굳이 뭐 한자를 쓰자면 참 한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쓰다 보면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끌견자예요. 이건 뭐 연결 연자예요. 서로 끌리는 채권, 연관인 채권을 유치하라.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지금 맞는 거 틀린 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홍세탁이에요. 세탁소 운영하는 홍세탁인데, 자, 자주 오시던 그 단골 아주머니께 계셨어요. 단골 손님이야.
근데 사실은 한 몇 개월 전에 급한 표정으로 와서 갑자기 좀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현금이 없어지니까 50만 원 빌려주면 2, 3일 내에 갚겠다. 좀 빌려달라. 빌려줬어, 50만 원을요. 저 50만 원 빌려줬는데 그때부터 세탁소 옵니까, 안 옵니까? 아시기도 잘 아셔, 어른들이라. 그럼 세탁소 앞으로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뒷길로 다녀요. 마땅히 또 연락처 내가 아는 건 아니에요. 연락도 안 받아요. 뭐 돈을 못 받았어요. 만날 수 있어야지 뭐 돈을 뭐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그 집 아저씨께서 양복 2벌이랑 코트 1벌이랑 이렇게 드라이를 맡기는 거예요. 세탁을 맡기는 거예요. 받자마자 나 아주머니한테 빌려준 돈 50만 원 갚을 때까지는 저 지금부터 이 세탁물 유치합니다. 인도 거절합니다. 이 세탁을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세요. 50만 원 갚아야 돌릴 겁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세탁물과 내가 빌려준 50만 원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유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탁비라든가 그건 목적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카센터 자동차 수리비는 목적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공사업자인데 이번에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비용도 도급이라는 거 그때 도급을 맡았어요. 도급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재료와 인건을 다 드리고 일이 완성되어야 후급으로 돈을 받는 게 도급이에요. 그 도급계약을 맺고 2억의 도급계약 맺고 뭐 배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공사 완공했는데 건축주가 돈이 없다고 돈을 2억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분양해서 주겠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공사업자인 내가 저 지금부터 이 건물 유치합니다. 인도 거절합니다. 내 돈 공사비 2억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할 테니까 분양도 못하고 세입자 못 드리는 거야. 너 건물 인도 받고 싶으면 공사비 갖고 갚어. 라고 그 공사비 채권 때문에 그 건물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2억 때문에 수십억짜리 건물 뭐 포기할 겁니까? 이게 심지어 압박을 가해야지 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공사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그 전에 거래를 많이 했단 말이야. 이 건축주랑. 그래서 외상대금 지금까지 몇 년간 쌓인 외상대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외상대금 못 받은 게 지금 2억 정도 돼요.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력히 얘기했어요. 너 2억 언제 갚을 거니 했더니 이 건물 이 다음에 분양해서 갚기를 한다. 너 내 외상대금 갚을 때까지는 이 건물 내가 유치할 거야. 인도 거절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 목적 자체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 아무 채권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관성인 채권만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유치권은요. 유치권 성립하려면 점유를 해야 돼. 점유. 이 점유가 유치권 생명이에요. 점유. 왜 점유가 이렇게 불러요? 점유하여야. 부동산 유치권이건 동산 유치권이건 유가증권, 여러분 유가증권은 뭐 채권, 1억짜리 어음이라든가 채권 증서, 상품권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런 거 유치하려면 점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점유를 못하면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없잖아요. 너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동거가 찾아가. 근데 내가 채권자인 내가 걔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걔한테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유가 모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요. 성립요건. 점유를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부동산이 동산이건 점유하지 못하면 유치할 수가 없는데 저는 성립요건이며 동시에 점유가 존속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존속요건이다. 그러니까 존속요건이란 말이 뭐냐면요. 점유하는 동안만 유치권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이유를 막는 거 무조건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동안만 유치권 유지가 된다. 그래서 한번 내 카센터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한 견적이 80만 원 나왔어요. 고쳐달래요.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와서 내가 사실은 자동차 있어야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2, 3일에 영업해서 갚을 테니까 인도해달라. 인도 거절했어요. 왜? 이게 장사 넘겨주면 외상 때문에 받기 힘들어요. 유치해버렸어요. 유치했는데 나 인도 거절해.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근데 2, 3일 있더니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넘겨주면 내가 오늘 반드시 저녁 때 갚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못 갚으면 이 앞에 지나가니까 다시 자동차 세워서 유치해라. 좋습니다. 그 말 믿고 일단 인도해줬어요.
그 순간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순간이요. 다시 만약에 지나는 3월 너 분명히 뭐라 약속했느냐? 응? 너 일단 넘겨주면 저녁 때까지 못 갚으면 다시 유치하지 않느냐? 내려라 유치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럼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안 내린다 해서 강제로 내리고 유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치 목적물을 넘겨준 순간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유치권은 늘 들은 얘기지만 타물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면 가능하지 자기가 자기 거, 자기 물건 유치한다면 있을 수가 없겠죠. 내 건 남의 거만 가능해. 이걸 타물권이라 불러요. 남의 것이면 가능한데 남이 누구냐? 남이 누구냐면 꼭 채무자 것만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물건만 돈 받고 채무자 물건만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것이 아닌 제3자 3자 것도 모방하다. 3자 것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것만 아니라면 내 것만 아니라면 채무자 것이든 3자 것이든 어떤 물건을 다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한다는 얘기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채무자 것인 3자 물건도 유치할 수 있나 보세요. 자, 홍세탁인데 민코트 한 벌이 세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 코트는 민코트는 특수 드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 많이 나옵니다. 세탁비가 8만 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해주세요. 해놨어요. 그랬더니 아주 사정을 해요. 세탁비 8만 원은 다음에 줄 테니까 일단 코트를 주시죠. 그래서 처음 본 아주머니 내가 유치합니다. 저 인도 거절합니다. 왜 유치권은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유치했어. 그랬더니 다른 아주머니 다시 오더니 사실은 그 코트는 내 것이고 이 사람 게 아닌데 코트 한번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코트를 입고 막 눈밭을 막 굴렀다는 거야. 참 부드럽기도 하여라 막 이렇게 날려놨대. 그러니까 망가졌잖아요. 세탁해달라. 그래서 세탁 막힌 거니까 돈은 이분한테 받고 이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돌려줘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누구 것이든 관계없어. 응? 관할생의 채권이라면 그 목적 자체된 비용이라면 3자 것이든 채무자 다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도 받으려면 채무자 게 아니잖아. 그 사람 게 아니잖아. 빌리는 거야. 대의변제. 대신 갚든가 당신이. 나는 누구든 네가 그럼 돌려받으려면 얘를 대신해서 8만 갚든가. 대의변제하고 이분한테 8만 받고 말면 니네끼리 문제고. 난 어쨌든 인도 거절한다. 왜? 유치권 물건이야. 물건. 담보 물건. 물건은 누구한테 추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항상 물권이 이 권리는 채무자한테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추천할 수 있는 게 물건이에요. 유치권 물건이야. 누구건 다 인도 거절해. 그러면 잘 봐보세요. 내가 공사비 밀린 게 있어서 건물 유치했어. 나 공사비 2억 못 받았거든요. 유치해버렸어. 그랬더니 뭐 나만 받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채권자들 줄줄이 사탕인가 봐. 한 6개월 유치했는데 결국 못 갚는 거야. 그러더니 막 다른 사람이 압류 막 경매 들어갔다는 거 막 이게. 나는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압류 잡은 사람도 있고 뭐 저당권자고 난리가 아니겠죠. 망한 사람은 누가 경매를 집어넣었대. 경락이 됐다는 거야. 경락자 나타났어요. 나 그래서 경락자 보고 나 공사비 채권 2억 받을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한다. 누구한테도 인정 못해. 라고 부동산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하는 부동산에 경매됐을 때 경락자한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겠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물건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락자. 네가 인도 받고 싶으면 대신 갚든가. 채무자 대신 갚든가. 대의변제한다 그래. 대신 갚고 경매당한 채무상대도 네가 받든가 말든가 네 사정이고. 그럼 보통 경매당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경락자 입장에서는 뭐 거의 2억은 대의변제 못하면 대신 못 갚으면 인도 못 받으니까 인도 못 받을 것을 뭐로 경락받겠습니까? 그러면 경매를 받을 때부터 유치권자가 있다 그러면 유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내 경락 때문에 만약에 10억을 쓸 것 같으면 유치권자가 채무가 2억이 있다면 8억만 써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의 못 받는 돈이라 봐야 돼. 대의변제 못 받는다. 대신 갚아야지 명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자는 생각보다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할 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치권은 이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서 배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대략만 보자면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데 유치권이 성립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면요.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이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이 말은 변제기 도래 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미리는 유치할 수가 없어요. 너 나에게 돈 주기로 한 날이 12월 20일 아니냐. 근데 아직 12월 20일은 안 왔지만 너 돈 못 갚을 염려가 있어. 오늘 11월 10일인데 나 미리 네 물건 내가 점였으니까 유치할 거야. 미리는 유치할 수 없어요. 돈 갚기로 한 날, 돈 주기로 한 날이 지난 후에만 유치가 성립하는 것이지 돈 갚을 날이 남았는데 우연찮게 그 사람 물건 내가 점였다고 해서 미리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변제기 도래 후에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지. 도래 전에 미리는 물건 유치할 수 없다. 미리는. 요런 게 유치권이에요. 요런 게. 물론 요 정도 얘기만 해도 이제 기본을 잡았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법조문 이어서. 2항에 보면 320조 2항에 보면 하지만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며 적용요건이에요. 점유해야지 성립하는데 단 이 점유가 쉽게 얘기해서 적법한 점유일 때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지 불법 점유라고 불러요.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 점유는. 도둑놈이 시계 훔쳤어요. 훔친 시계를 하필이면 밤에 들어가서 일단 훔쳤는데 밝은 데 나와봤더니 고장난 시계, 명품 시계지만. 그래서 비싼 시계를, 도둑놈이 훔친 시계를 시계 수리방 가서 수리비 10만 원을 내고 수에 차고 다니다가 잡혔어요. 시계 풀르면서 잡혔어요. 돌려줘야죠. 잠깐 도둑놈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쨌든 이 물건 자체에 수리비를 10만 원을 내가 지출했다. 영수증이 여기 있지 않느냐. 따라서 나 10만 원 줄 때까지는 이 시계 인도를 거절한다. 지금 유치한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유는요. 도둑놈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 불법 점유자들은 그 물건 자체 비용이 받을 때 있더라도 유치할 수는 없다. 항상 적법한 점유만 해야 돼. 이렇게. 이 다음에 이걸 어디 배우냐면요. 임대차 이런 거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임차인이 원래 임차권은 임대인 거 내가 쓰는 거지 내가 내 거 쓰는 게 임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한 부동산을 임대해서 상가 점포 임대 쓰는데 예를 들면 장마철에 비가 줄줄 새요. 그럼 수선수리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수가 안 됩니다. 응? 빨리 지붕 고쳐주시고 방수를 해달라. 견적이 한 400 나온다네. 그러니까 이 건물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조금만 불편 참아달래. 참을 수가 없잖아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먼저 임차인이 수선수리 했단 말이야. 이 다음에 임대기가 끝나면 받으려고요. 그걸 여러분들 필요비 유지비라 불러요. 그걸 비용을 집어넣는데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그걸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면 보증은 빼주는데 임대인이 집어넣은 수선수리비를 임차인 내가 집어넣었단 말이야. 물론 내가 다 견적서랑 영수증 다 갖고 있죠. 내가 얼마 줬다는 거. 그걸 안 주는 거야. 나 수선비, 수리비 이걸 필요비라 불러요. 목적 자체 들어간 비용이에요. 이거 줄 때까지는 임차물 인도를 거저집에서 유치한다. 임대인에게 네 건물 찾아가려면 수리비, 수선비, 필요비 400만 원 하고 찾아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앞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들어간 비용이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 목적물을, 전세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임대인에게, 설정자에게. 근데 계약이 종료한 후에 내가 마땅히 새로 갈 데가 구해지지 않아서 계약이 만료했지만 내가 썼어요. 이렇게 쓰면서 한 달쯤 쓰면서 보일러 터진 것도 고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선수비를 좀 집어넣게 됐어요. 이렇게요. 집어넣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보증을 빼주는데 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 대신 수리비 집어넣은 게 100만 원 있지 않느냐. 100만 돌려달라. 안 주면 인도가 유치할 거야.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예요. 그때는 들어간 비용이 있더라도 그 돈 안 준다고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대 전속 중에 들어간 비용은 유치할 수 있지만 임대계약이 만료한 후에 들어간 비용은 유치할 수가 없다는, 항상 적법한 점이면 되지 불법점이 안 된다. 두 번째 보세요. 321조 보세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란 말이 나와요. 불가분성. 용어의 법률 용어. 우리가 담보를 배울 때, 이 담보제도를 배울 때, 이 담보자만을 배울 때 담보물권에는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다. 불가분성. 이 담보물권의 특성이에요. 담보제도는 이게 있다. 불가분성.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란 말이 뭐냐. 자, 이거를 한자 쓰면 이렇게 써요.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는데 모든 담보제도는 전액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담보제도는 전부가 살아있는 것이지, 변제한 만큼, 돈 갚는 만큼, 변제한 만큼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의자 압박을 가해서 단돈 10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 갚는 만큼 담보가 없어진다. 이래버리면 돈을 찔끔찔끔 갚아요. 보세요. 내가 돈 1억 빌려주고요. 1억짜리 저당을 잡은 저당권자야, 내가. 채무자번호 잡았어, 내가. 근데 돈 갚기로 한 날에 얘가 9,950만 원을 갚는데, 50만 원을 안 갚아, 50만 원 안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왜 50만 원 안 갚느냐. 곧 준다. 입금 시켜주겠다면 입금 안 시켜요. 그러면 1억에 받을 돈 중에서 9,950만 원 갖고 50만 원 남았어요. 그럼 1억짜리 저당권이 갚은 만큼 없어지고 50만 원의 가치만 남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50만 원 안 갚으면 그 50만 원 때문에 그 부동산 전부를 경매치 걸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지. 판사님 1억 중에서요 9,500만 원 갚았으니까 이 땅 500평짜리 자당 합평 중에서 100평만 경매해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자, 내가 양복 5벌을 유치했어요. 드라이는 한 별당 예를 들면 10,000원씩인데 세탁비 5만 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만 원 세탁비 줄 때까지는 지금부터 유치하면 인도거절합니다. 세상을 찾아가려면 동화 찾아가서 유치했어.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들어가서 10,000원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양복, 곤색 양복 내놔라. 한 벌당 10,000원이니까 5벌이면 5만 원이니까 하나 줄 때 하나는 달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세탁사에 뭐라면서 불가분성. 그런데 따졌어요. 아니, 한 벌당 5만 원, 10,000원씩이면 10,000원 주면 한 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유증 풀어주면 양복 4벌 내가 아마 철마다 올 거야. 내비두고 있다가 또 봄 되니까 어이고 10,000원 갖고 와서 봄 양복. 또 한참 지나더니 여름에 와서 10,000원 여름 양복.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받다가는 내 돈 다 못 받고 너무 시간이 걸려요.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해버리겠다. 너 단돈 10,000원이라도 남아버리면 5벌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돈 갚는 만큼 유치금 풀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사비 세건 2억 받을 게 있는데, 여기가 완전 빌라 같은 걸 신축하는 데인데, 또 연립을 신축하는데, 그게 이제 호수가, 예를 들면 6개가 있어요. 6개 신집이야. 근데 유치해버렸으니까 공사비 줄 때까지는 인도거절한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너 2억이면 이 빌라 하나가 지금 분양가가 2억이 넘으니까, 응? 전부 유치하지 말고 100일 하나만 유치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풀어줘 버리면 돈 받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분야 다 돈 써버리고 이거 나 전부 인도거절이야. 전부 갖고 왔어. 오던 1억 갖고 왔어. 1억 줄 테니까 반 풀어달라. 그런 거 없어요. 전액 갚으려 전부를 다 유치할 수 있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억 저당 잡으면요 단돈 받을 돈 10원, 100원이 남아있다면 100원 때문에 1억 저당 전부 다 살아있는 것이지 갚는 만큼 담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단돈 10원까지도 마지막까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또 채무자 입장 마지막 10원까지 갚아야지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요. 또 이렇게요. 응? 그래서 이거 불가분성이 몰라요. 따라서 보세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에 단돈 10원까지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유침을 전부에 대해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렇죠?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감면만큼 일부 풀어주는 거 아니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322조 봐보세요. 유치권자는 경매, 간이변제, 충당. 잘 봐보세요.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법조문 내려볼게요. 이 다음에 다 효력 배워요. 보통 뭐 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유치했는데 수리비 끝까지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자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 물건 인도 거절하면서 유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 내가 공사에 못 받아서 건물 2년 유치하면 뭐합니까? 원래 유치를 하면 채무자가 심지어 압박을 받아서 빨리 내 돈 먼저 갚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얘 망했어요. 20억짜리 건물 유치해도 2억 갚을 능력이 없어. 1년을 유치해도 소식이 없네? 근데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유치권자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유치 목적물에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유치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잘 봐보세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 경매 신청권, 유치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은 있는데 중요한 건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경매 신청은 있지만 유치권자는 이 다음에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요. 이건 있지만 이건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을 배울 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등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등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야. 주택임대보법에서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은 우선 변제권이 있대요. 근데 세입자들도 확정일자 안 받으면 뭐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등. 이 우선 변제권 얘기 자꾸 해요. 이 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뭐냐? 딱 한 가지 기준만 삼으면 돼. 어떤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내가 배당을 신청해서 배당 신청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가 경락되고 돈 받아갈 권리가 있더라. 경락이 되었을 때 배당에 참가에 들어가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내 돈을 먼저 배당해 주더라 법원에서.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락됐을 때 경락대 배당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해 주질 않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경락이 되었을 때 경락대금에 배당을 신청해서 배당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있는 거고 배당에 들어가 봤자 다른 채권자 먼저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면 우선은 없는. 이거 하나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 세 사람 집이 경매당하면 배당 신청하면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저당 잡은 날짜 순위를 비교해서 내 날짜가 앞서버리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해주잖아요. 우선변제는 있는 거야. 근데 유치권자는 이게 없어요. 경매는 신청할 수 있을지언정 유치 목적을 경락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럼 뭐로 경매집어를? 그래서 경매집어를 필요가 있나요? 있지요. 보세요. 내가 공사비 2억 때문에 유치했는데 지금 1년 6개월 지났어. 채무자 망했대. 망해갖고 이렇게 소식도 없어. 건축주가 건물 짓다 망했대. 어디 갔는데 행방불명이야.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경매를 집어넣으면 경락대금이 나와도 나 배당 못 받아요. 유치권자. 근데 왜 경매야?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하는 거야. 경락자한테 나 어쨌든 공사비 2억 받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그럼 경락자가 경락받은 부동산 유치권자가 있다면 자기가 대의변제를 각오를 해야죠. 얼마냐 공사비. 내가 거기 채권 신고했다. 법원에. 경매 목적물에 채권 신고해. 거기 있으니까 봐봐라. 2억이야. 그러니까 2억 대의변제를 했잖아. 즉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들어가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 추정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경락자 나타나면 인도 거절해서 채무자 대신 대의변제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락한 사람이 이게 웃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치권은 어느 건물이 신축한 건물인데 경매가 나왔어. 아마 분양도 못 해보고 지금 경매하는 것 같아.
떡하니 갔더니 뭐 유치권자 뭐 써붙였어 막 건물에 뭐 유치권자 전화번호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이 등급에 공시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등급에 유치권 설정 이거 등기 안 받아줘요. 그럼 유치권자 경매 집어넣으면 우리가 완전 그 법원에서 그 배당표라든가 권리 분석표 같은 작성해 주잖아요. 근데 유치권자가 채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했어요. 봤더니 유치금액 2억 원. 이 돼 있어요. 그런 건데 신고도 안 했어. 또 가보면요. 건물 가보면 유치권자 있다라고 팻말도 안 붙여놨어. 팻말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유치권자 똑똑한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경락자들 조심해라. 경락자들 경고해 주는 거예요. 왜? 경락자 권리 분석을 해야지 내 돈 버는데 수월하지. 경락자 유치권이 뭐요? 아무도 안 무서워. 등급에 아무것도 없어요. 떡하니 갔더니 인도가 저러는데 너 누구니 했더니 나 공사비 2억 때문에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럼 건물에 써붙여야지. 건물에 써붙이라는 법 없어요.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락자 당황했어 이번에는. 나는 이 돈 저 돈 다 모으고 은행 대출 받고 겨우 경락자 맞춘 건데 유치원 생각도 못했네? 그럼 어쨌든 2억 못 갚으면 대신 못 갚으면 명도는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유치권자도 대의변제만 유도하라는 거지. 경락자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자부 돈 갚으러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경락자부 부동산 압류하고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럼 어떤 꼴이 나는 거야? 유치권자는 인도가 좀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고 2년 3년이 지나도록 이거 안 갚으니까 명도할 수는 없잖아. 근데 경락자 채무자는 아니니까 경락자 보고 돈 갚으러 요구할 권리는 없단 말이야. 대신 면제 유도하는 건데 경락자는 또 돈이 없대네? 이런 상태로 가는 거야 서로. 그럼 유치권자 똑똑한 사람이라면 경락자한테 정확히 권리 분석을 시켜주는 게 좋은 거야. 유치권.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 응? 어떤 유치권자도 웃기는 놈이 있어. 뭐 이게 공사하다가 망한 것 같은데 뭐 유치권자가 좀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되게 쌀쌀맞아? 응? 내가 공사비 채권 왜 알려주냐고. 이 미친놈이야 이것도. 경락자 대의변제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 경락받은 데 있어 내 권리 분석을 정확히 못하면 차고서 생길 수 있는 거야.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입장은 경락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권리 분석 문제 없게 유치금액이 2억인데 경락되면 쓸 때 2억은 빼고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인도 난 못해주니까 이 서로 권리 분석이 돼줘야지 서로 수월한 거지. 근데 또 문제는 이 다음에 이제 경고 같은 거 하다 보면 유치권 얘기를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닌데 걔들 채권 신고한 거를 전부 인정할 수는 없는 거야. 망하는 부동산 경매하는데 부풀리면 부풀리지 그걸 뭐로 줄여요? 그렇잖아요? 채무자 망했는데 사실은 내가 계약금조로 중간에 공사비 물품 자재금조로 2억의 공사 맡은 건 맞아. 계약서에. 근데 계약금 중도금조로 이렇게 지금 한 1억은 받고 1억 남았는데 2억이라 쓴다고? 썼다고 하면 그냥 다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요. 경락 받았어, 이렇게. 근데 유치금액 2억이래. 근데 내 2억에 대해서 의심이 돼. 그러면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저 유치권 금액 명확히 좀 해달라. 난 인정 못한다. 유치권자 왜 2억인지 한번 자료 다 제시해봐라. 그 자료가 뭐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망한 사람이야? 경매당한 사람이야? 나 채권 공사비 때 유치한 사람이야. 채무자 만나.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원래 공사해 받을 게 2억인데 5억이라 쓰자. 네가 다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5억에 계약 맺고 계약서 쓰고 5억에 계약 맺고 네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락자 나타나면 5억 인도가 할 수 있지 않냐? 채권 신고 5억으로 할게 5억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경락자 똑똑하면 야 이거 10억에 경락받았는데 유치금액이 5억이야? 5억만 썼다고? 그러면 압류자부서 경매집어권 애들은 받을 돈이 모자르지만 걔가 나한테 5억을 줘야지 인도할 테니까 5억 주면 내가 3억 5천 갖고 너 1억 5천 줄게. 또 망한 애는 짤 수도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치금액을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경락자 입장 일단 받기는 받아. 5억이라 최악의 경우 5억이라 생각하고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의심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법원에 소명해달라. 왜 유치금액 5억인지 소명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경매당한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경락자가. 얘가 유치금액 5억이라 돼 있는데 나 5억 줄 마음이 있어 속으로. 그거 계산하고 깎았으니까. 그러면 건축하다 망한 애 만나서 너 유치금액 깎아주면 네가 이거 5억이 아니라는 걸 다 얘가 5억이라 신고했는데 너 실제 금액이 얼마라는 것만 네가 그가 건축주잖아요. 내가 줄 공사금 얼마라는 것만 네가 인정해주면
너 깎아주는 금액 내가 너 반 줄게. 깎아주면 반 줄게 내가. 지금 5억이라 됐는데 이걸 2억으로 깎아주면 3억 깎아줬잖아요. 근데 1억 천 줄게. 너 저기 4억 깎아주면 2억 줄게. 그러면 대부분 이게 가라가 많아요. 거의 99%. 확인해서 낸다고요. 이거 총 5억 아닙니다. 공사비 채권은 얼마입니다. 내 건축주는 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참 부동산 경매도 유치권이 많이 문제돼요. 특히나 상가, 점포, 공장 뭐 이런 것들, 뭐 일반 아파트 뭐 이런 게 없지만 유치금이 거의 없지만 유치금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법원에 경매할 때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한 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걔들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문제는 그렇다. 어쨌든 경락자 태도인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경락자가 나타나면 경매 신청한 이유는요. 걔한테 대의변제, 대신 변제를 유치권자가 유도해서 내 돈 먼저 받아보려고 경매하는 거지. 유치권자는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거예요. 배당 신청할 수가 없어요. 예. 또 보세요. 간이변제 충당이나 많이 보세요. 그 2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재무자에게 통지는 해준다.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이 간이변제, 다 법률 용어예요. 충당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요.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가 불합리하더라. 불합리할 때 잘 보세요. 나 카센터 아저씨야.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처음에 자동차 맡길 때부터 내가 아저씨가 폐차시키세요. 이거 중고차 한 15년 돼서 한 30만 킬로 이상 뛴 조그만 소형차인데 이거 고쳐봤자 또 고장나고 또 고쳐도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폐차시키세요. 아니래. 고쳐달라는 거야. 고쳐줬어. 100만 원에. 근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 수선비 다음에 줄 테니까 인도해달래요. 내가 어떻게 했나요? 유치했죠? 그 넘겨준 100만 원 언제 받아 내가? 유치했어요.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아요. 유치가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 경매할 수 있잖아요. 경매 경락자 나타나면 나 100만 원 줬다가 인도 거절하는데 경락자한테 한번 주장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경매해봤자 100만 원도 안 나오게 생겨서 내가 볼 때는. 근데 경매한답시고 자동차 견인차 불러서 거기까지 싣고 가고 경매 수수료 빼고 못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 법원에 신청하세요. 판사님,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 집어넣어봤자 그 비용 제하고 뭐하고 그러면 남는 것도 별로 없겠습니다. 제가 간이변제 충당하려고 합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 허가가 나오면, 허락이 떨어지면 이 간이변 충당이 뭐냐면요. 내가 받을 돈인데 직접 가져버리겠습니다. 이거 소유권 나한테 주세요. 근데 100만 원 받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 대신 이 자동차 나 가져도 좋다라고 좀 해주세요. 법원이. 이 간이변 충당이 경매를 하지 않고 받을 돈 대신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법원이 합리적 이유 있다. 오케이. 좋다. 허락이 떨어지면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했더니 한번 80만 원씩 나온대요. 80만 원은 된대. 고철값만 해도 80만 원 된대. 예를 들면 80만 원 평가됐어.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대신 유치하고 있는 이 유치물, 이 자동차 가져버리고 내가 때려 부시든 뭐 내가 타고 다니는 내가 가져버리고 못 받은 돈 20만 원은 인전 일반 채권 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 인전. 또는 120만 원 평가 나왔어요. 120만 원. 받을 돈 100만 원인데 120만 원 평가 나왔어요. 그럼 받을 돈 넘잖아요. 그럼 20만 원은 채무자 주고 안 가져가면 공탁 맡겨버리고 내가 가져버리는 거야. 이 간이변 충당권이에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어봤자 유치물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 비용 제고 뭐 수수료 빼고 못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을 때 법을 신청해서 간이변제 충당을 신청해서 인정하면 받을 돈 대신 유치하는 목적으로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 이게 간이변제 충당권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돈은 돌려주고 남는 돈은 이거 충당은 이제 마이너스 20만 원은 이제 일반 채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이게 없어요. 저당권은 이제 배우면 내가 이 아파트 같은 거, 뭐 빌라 같은 거, 뭐 저당자 돈 빌리는 채권자인데, 여러 명의 순위자가 막 줄줄이 있어. 막 선순위도 있고, 막 순위가 있어갖고, 이거 경매에 집어넣어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저당자분 하는 거, 판사님, 제가 은행인데요, 빌려준 돈이 3억인데요, 이 아파트 경매해봤자 2억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유찰되고 뭐하려면 한 1억 4천 빼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요, 받을 돈 대신 그냥 가져버릴게요. 아파 소유권. 가져버리고, 감정평가해 주세요. 그럼 만약 2억 나오면 못 받는 1억은 내가 일반 채권 낼게요. 그거 권리가 없어요. 저당권은요, 저당물의 가치가 적든 지가 받을 돈이 쫑빼기 안 되는 뭐든 경매로 끝내야지. 아무리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남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저당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는 제도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유치권이 있잖아요. 이 경매 충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당권자가 유치권자가 짱이야. 유치권자가요. 어쨌든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뭐 경락자건 뭐 친소자건 누구건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인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저당권은요, 내가 순위가 아무리 빨라도 내 돈 다 못 받는 게 허다해요. 몇 번 유찰 때 돈 모자르면요, 모자르면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1순위더라도. 못 받은 돈은 일반 채권자 되는 거지 다시 저당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치권은요, 전액을 변제할 때가 전부 인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유치권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323조 보세요. 과실, 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도 먼저 자기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 근데 과실은 먼저 이자 충당하고 잉여는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 잘 봐보세요. 이 다음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유치권자는 효력을 보는 거지 지금요. 유치권자 유치목적물의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이 있느냐? 없어요. 유치목적 사용 수익할 권리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담보물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뭘 잡은 거예요? 담보자들하는 사람들은. 담보자들하는 사람들은 교환가치, 처분을 잡은 건지. 담보물권자들이 담보 잡은 목적물 사용 수익할 권리 없어요. 저당권자, 저당 잡은 부동산, 은행이 아파트 저당 잡고 돈 빌려줬어요. 아파트 사용할 권리 없잖아요. 전당포 저씨가 명품 시계 전당포 잡혀놓고 돈 200만 원 빌려줬어요. 돈 갚을 때까지 그 시계 차고 다닐 권리 없잖아요. 가만히 보관만 하고 있어야지. 나 유치권자야. 판사님 유치하는 동안요, 저 유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아니, 카센터 아저씨가 자동차 수리비 때문에 자동차 유치했다고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비 안 줘서 세탁물 유치했어요.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유치권자야. 공사비 때문에 유치했어, 건물. 유치했다고 내가 막 임대 주고 막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인도만 거절하고 있어. 얘들이 사용수익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수익 큰일 나요. 이거 사용수익권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부동산을 채무자 승낙도 없이 막 사용하더라. 막 사무실 쓰고 있어. 막 유치하면서 쓰고 있어. 막. 어차피 뭐 우리도 사무실 필요한데 2억 공사 줄 때까지 직원들아, 여기 우리 한층 우리 날려놓고 여기서 일 보자. 그거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수익해버리면 의무위반이야. 그럼 유치권 소멸청구 당해요. 가만히만 있어. 인도만 거절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유치하면 아무도 못 쓰고, 아무도 안 쓰고 있어. 다, 아무도. 채무자 쓰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건 없지만요. 유치 목적으로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충당할 수 있는 충당권이 있어요. 요건 있는 거야. 이건 없지만. 무슨 말이냐. 자, 봐보세요. 제가 수의사예요. 홍수의사. 제가 강의하다 보면 수의사도 됐다, 세탁기도 됐다, 많이 돼요. 많이 바뀌어요. 자, 홍수의사인데 젖소 한 마리가 병에 걸려서 왔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아이고, 이거는 일주일은 걸립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뭐 부목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섞고 발라야 됩니다. 한 일주일 걸리니까, 그럼 치료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치료비가 안 나와도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맡겼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정말 치료했어요. 그러더니 저수진이 와서 수의사님, 저기 치료비 100만 원 다음에 드릴 테니까 일단 젖소를 주시죠. 이거 줬다 못 받아요. 내 경험상. 저 지금 젖소 유치합니다. 내가 받을 돈은 목적물 젖소 자체 들어간 비용이죠. 치료비. 인도 거절합니다. 젖소 한 마리가 만약에 800만 원 정도 한다 칩시다.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세요. 유치해버렸어요. 그 유치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뭐가 나오나요? 우유를 짜야 되잖아, 우유를. 저는 맨날 우유 짜줘야 돼요? 안 짜주면 큰일 나요? 응? 우유가 하루에 몇 리터씩 나온다 칩시다. 뭐 이렇게 두 양동이씩 나와, 이거에. 원유가 2통씩 나와. 근데 한 통에 원유값이 15,000원이래요? 그러면 원유업자 불러서 유치하는 동안에
저기 원유값이 어떻게 됩니까? 15,000원이래. 이 두 통씩 가져가시라고. 짰어요. 가져가 하루 3만 원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만 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단체가 손 못 대요, 이거. 내가 먼저 100만 원 받을 거 3만원씩 까들어가는 거야. 내 돈을 까들어갈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그러면 30일자면 90만 원이잖아,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33일자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다 짰어. 그 100만 원 다 충당했어. 전화해서 저기 다 충당해서 가져가라고. 이 권리가 있어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지만 유치 목적 과시 나온다. 과시라는 게 유치한 목적 경제 이득.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그 이득을 먼저 다른 채권자 먼저 내 채권을 원금 이자 원금으로 충당해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잘 봐보세요. 유치권자는 법적인 우선변제권은 없어요. 우선 없기 때문에 경락대 배당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권리들이 있잖아. 이렇게 유치를 같이 너무 적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서 받을 돈 대신 내 소유권 취득하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고,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으로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경제 이득을 과시라 부르는 과시 나온다면 다른 채권자 먼저 내 채권을 충당할 수 있고, 내 유치권자라면 유치하는 부동산에 경매당하면 경락자 나타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락자한테 인도를 거절하면서 내 돈 앞에 때까지는 아무튼 인도 못해. 대의변자든가 법정 우선변제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그 유치원자 경매당했을 때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 돈 먼저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있다. 그 다음에 324조 보면 유치권 선관주의 하지만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잘 점해준다. 유치 목적 잘 보존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젖소 유치하면 사료 먹여야지. 굶기고 있어. 아주 빼짝 굶기고 있어. 아주 빼짝 말았어, 애가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관주의 위반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돈 갚을 때까지 유치목 잘 인도 거절할 때까지 잘 관리해줄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유치권자는, 이거 보세요.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남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사용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는데 보존에 필요할 때는 채무자 동의 승낙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카센 자동차 유치했어요. 수입 100만 원 때문에. 그거 채무자 동의 막 타고 다니면 안 돼요. 막 타고 드라이브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차 이게? 멋있는 차 이게. 스포츠카야. 막 타고 다니면 안 돼, 그거. 그럼 유치가 의무 위반하면 유치가 소멸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동차라는 게 얘가 100만 원 계속 못 갚아. 너무 오랫동안 시동 안 걸고 주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1개월에 한 번씩, 1개월에 한 번씩, 시동 걸고 주행 몇십 킬로씩 하는 거. 보존에 필요한 거 돼야 안 돼요? 그건 된다는 거예요. 단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잘 봐보세요. 보존에 필요했든 채무자 승낙이 있었든 어쨌든 썼다면, 사용했다면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도. 공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부동산 유치권자가 유치하는데 채무자 와서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네가 유치하더라도 2억을 지금 못 갚는다. 응? 돈이 몇 개월 뒤에 생긴다. 그런데 너 사무실 쓰고 있어라. 지금 유치하고 있는 부동산 쓰고 있어. 사용해. 네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 내가 돈 갚을 때가 사용해라. 그러면 너도 전력하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돈 갚아 한 6개월은 걸린다는데 자금이 들어오려면. 또 썼어요. 승낙도 없어. 썼다면 임대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보존에 필요했던 채무 승낙이 썼다면 상용 내야 되는 거지. 무상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배워요. 이런 얘기다.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 크게 볼 거 없고요. 나머지는요. 325조부터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지금은요. 맑게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유치권의 기본은 잡았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저당 볼 거예요. 유치권 이런 제도다.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 보자고요.